안녕하세요.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드는 경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위해 수십 번을 쓰고 지우며 전전긍긍했던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실은 과거에 겪었던 깊은 마음의 상처,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흔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자기 자신만을 극도로 사랑하고 타인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조종당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보이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상처가 남긴 5가지 일상 속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휴식을 취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유독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쉰다는 것 자체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에게 이 감정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깊은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넌 참 팔자 편하다. 그렇게 한가하면 나나 좀 돕지 그래. 당신이 잠시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거나 쉬려고 할 때마다 상대방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으로 몰아세웠을 겁니다. 이런 비난과 압박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휴식은 곧 잘못된 행동이라는 공식을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주어져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이죠. 모처럼 맞이한 주말에도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할 것 같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게 됩니다. 심리학자 린지 깁슨 박사는 그에 져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에서 나르시시스트적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나 필요가 하찮은 것이라고 느끼도록 길들여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과도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없는 과거의 학대자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소모된 감정과 에너지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문자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지나치게 곱씹는다는 것입니다. 문자 하나를 보내기 전에 단어 하나, 이모티콘 하나까지 신경 쓰며 몇 번이고 고쳐 쓰시나요? 혹은 메시지를 보낸 뒤에 이렇게 보낼 걸 그랬나? 상대방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에 떠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태로운 관계에 길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아주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분노와 비난 혹은 냉담한 침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소통이 잠재적인 지뢰밭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나르시시스트들이 피해자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역학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비단 문자 메시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나눈 대화조차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머릿속에서 수없이 재생됩니다. 내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었나? 혹시 내가 너무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을까? 하며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말투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자책합니다. 이런 행동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은 항상 상대의 심기를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검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거나 상대방의 불쾌한 심기를 예측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관계가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화 하나, 문자 하나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과연 상식적인 사람이 이 말에 그렇게까지 화를 낼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요일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예측하며 자신을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출하기 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현관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2번, 3번, 심지어 4번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꼼꼼한 성격을 넘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를 항상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과잉경계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수년간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안전한 상황에서조차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도록 재설정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그에 져서 트라우마에서 장기간의 학대가 뇌를 지속적인 투쟁도피 모드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조차 온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학대자가 당신의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고 당신의 물건을 멋대로 뒤지고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문을 잠그는 행위는 잃어버렸던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몇 번을 확인하고 나서도 마음속에서는 정말 잠갔나?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끊임없는 자기의심이야말로 수년간 내 기억은 믿을 게 못돼, 넌 늘 그런 식이지 와 같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판단력과 기억력을 불신하도록 조종당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문고리를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나는 문을 잠갔고 나는 지금 안전해. 그리고 문을 잠글 때 자, 문 잠갔다 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뇌가 그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신경계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당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주변 환경을 강박적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쓸고 닦고 정리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한때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세상에서 어떻게든 질서와 통제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물건 하나, 바닥에 작은 먼지 한 토리 상대의 분노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뇌는 깨끗함과 안전함을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에서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내면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외부 환경에 질서를 부여하는 강박적인 행동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도한 청소 습관은 단순히 깔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을 비난할 사람이 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갈등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수년간 당신의 모든 행동을 사사건건 트집 잡던 사람과 함께 살았다면 당신은 비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판단을 예측하고 방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강박적으로 싱크대를 닦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청소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아니면 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하는 걸까? 진정한 치유는 조금은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 삶에 다시는 그런 혼란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통제감은 먼지 하나 없는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안전하다는 내면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자신을 돌보는 기본적인 일과 예를 들어 위생관리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신호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나르시시스트의 필요와 감정을 우선시하며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피해자들은 자신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을 갖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자기 방치 패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년간의 교묘한 조종과 비난으로 마음이 무겁게 짓눌려 있을 때는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빗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일조차 엄청나게 힘든 과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기 방치가 무의식적인 저항의 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특정 방식으로 외모를 꾸미도록 강요받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외모, 옷차림, 심지어 몸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은 어차피 뭘 해도 비난받을 텐데 노력해서 뭐해? 라는 깊은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되찾는 것은 빼앗겼던 통제력과 존엄성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자기 관리 루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저 세수를 하는 것,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머리를 빗는 것. 이 작지만 소중한 자기 존중의 행위들은 당신의 뇌에 나는 소중하다. 나는 이 정도의 노력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매일같이 전달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세요.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관계를 허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끊임없는 자기의심이 아닌 평화와 존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주 조금씩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마침내 타인이 아닌 온전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길에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드는 경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위해 수십 번을 쓰고 지우며 전전긍긍했던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실은 과거에 겪었던 깊은 마음의 상처,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흔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자기 자신만을 극도로 사랑하고 타인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조종당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보이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상처가 남긴 5가지 일상 속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휴식을 취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유독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쉰다는 것 자체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에게 이 감정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깊은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넌 참 팔자 편하다. 그렇게 한가하면 나나 좀 돕지 그래. 당신이 잠시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거나 쉬려고 할 때마다 상대방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으로 몰아세웠을 겁니다. 이런 비난과 압박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휴식은 곧 잘못된 행동이라는 공식을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주어져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이죠. 모처럼 맞이한 주말에도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할 것 같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게 됩니다. 심리학자 린지 깁슨 박사는 그에 져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에서 나르시시스트적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나 필요가 하찮은 것이라고 느끼도록 길들여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과도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없는 과거의 학대자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소모된 감정과 에너지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문자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지나치게 곱씹는다는 것입니다. 문자 하나를 보내기 전에 단어 하나, 이모티콘 하나까지 신경 쓰며 몇 번이고 고쳐 쓰시나요? 혹은 메시지를 보낸 뒤에 이렇게 보낼 걸 그랬나? 상대방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에 떠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태로운 관계에 길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아주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분노와 비난 혹은 냉담한 침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소통이 잠재적인 지뢰밭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나르시시스트들이 피해자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역학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비단 문자 메시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나눈 대화조차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머릿속에서 수없이 재생됩니다. 내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었나? 혹시 내가 너무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을까? 하며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말투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자책합니다.
이런 행동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은 항상 상대의 심기를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검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거나 상대방의 불쾌한 심기를 예측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관계가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화 하나, 문자 하나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과연 상식적인 사람이 이 말에 그렇게까지 화를 낼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요일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예측하며 자신을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출하기 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현관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2번, 3번, 심지어 4번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꼼꼼한 성격을 넘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를 항상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과잉경계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수년간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안전한 상황에서조차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도록 재설정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그에 져서 트라우마에서 장기간의 학대가 뇌를 지속적인 투쟁도피 모드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조차 온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학대자가 당신의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고 당신의 물건을 멋대로 뒤지고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문을 잠그는 행위는 잃어버렸던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몇 번을 확인하고 나서도 마음속에서는 정말 잠갔나?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끊임없는 자기의심이야말로 수년간 내 기억은 믿을 게 못돼, 넌 늘 그런 식이지 와 같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판단력과 기억력을 불신하도록 조종당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문고리를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나는 문을 잠갔고 나는 지금 안전해. 그리고 문을 잠글 때 자, 문 잠갔다 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뇌가 그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신경계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당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주변 환경을 강박적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쓸고 닦고 정리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한때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세상에서 어떻게든 질서와 통제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물건 하나, 바닥에 작은 먼지 한 토리 상대의 분노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뇌는 깨끗함과 안전함을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에서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내면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외부 환경에 질서를 부여하는 강박적인 행동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도한 청소 습관은 단순히 깔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을 비난할 사람이 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갈등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수년간 당신의 모든 행동을 사사건건 트집 잡던 사람과 함께 살았다면
당신은 비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판단을 예측하고 방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강박적으로 싱크대를 닦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청소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아니면 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하는 걸까? 진정한 치유는 조금은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 삶에 다시는 그런 혼란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통제감은 먼지 하나 없는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안전하다는 내면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자신을 돌보는 기본적인 일과 예를 들어 위생관리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신호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나르시시스트의 필요와 감정을 우선시하며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피해자들은 자신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을 갖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자기 방치 패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년간의 교묘한 조종과 비난으로 마음이 무겁게 짓눌려 있을 때는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빗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일조차 엄청나게 힘든 과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기 방치가 무의식적인 저항의 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특정 방식으로 외모를 꾸미도록 강요받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외모, 옷차림, 심지어 몸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은 어차피 뭘 해도 비난받을 텐데 노력해서 뭐해? 라는 깊은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되찾는 것은 빼앗겼던 통제력과 존엄성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자기 관리 루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저 세수를 하는 것,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머리를 빗는 것. 이 작지만 소중한 자기 존중의 행위들은 당신의 뇌에 나는 소중하다. 나는 이 정도의 노력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매일같이 전달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세요.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관계를 허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끊임없는 자기의심이 아닌 평화와 존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주 조금씩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마침내 타인이 아닌 온전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길에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드는 경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위해 수십 번을 쓰고 지우며 전전긍긍했던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실은 과거에 겪었던 깊은 마음의 상처,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흔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자기 자신만을 극도로 사랑하고 타인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조종당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보이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상처가 남긴 5가지 일상 속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휴식을 취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유독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쉰다는 것 자체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에게 이 감정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깊은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넌 참 팔자편하다. 그렇게 한가하면 나나 좀 돕지 그래. 당신이 잠시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거나 쉬려고 할 때마다 상대방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으로 몰아세웠을 겁니다. 이런 비난과 압박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휴식은 곧 잘못된 행동이라는 공식을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주어져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이죠. 모처럼 맞이한 주말에도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할 것 같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게 됩니다. 심리학자 린지 깁슨 박사는 그에 져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에서 나르시시스트적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나 필요가 하찮은 것이라고 느끼도록 길들여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과도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없는 과거의 학대자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소모된 감정과 에너지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문자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지나치게 곱씹는다는 것입니다. 문자 하나를 보내기 전에 단어 하나, 이모티콘 하나까지 신경 쓰며 몇 번이고 고쳐 쓰시나요? 혹은 메시지를 보낸 뒤에 이렇게 보낼 걸 그랬나? 상대방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에 떠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태로운 관계에 길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아주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분노와 비난 혹은 냉담한 침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소통이 잠재적인 지뢰밭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임상 심리학자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나르시시스트들이 피해자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역학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비단 문자 메시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나눈 대화조차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머릿속에서 수없이 재생됩니다. 내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었나? 혹시 내가 너무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을까? 하며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말투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자책합니다. 이런 행동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은 항상 상대의 심기를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검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거나 상대방의 불쾌한 심기를 예측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관계가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화 하나, 문자 하나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과연 상식적인 사람이 이 말에 그렇게까지 화를 낼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요일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예측하며 자신을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출하기 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현관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2번, 3번, 심지어 4번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꼼꼼한 성격을 넘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를 항상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과잉경계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수년간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안전한 상황에서조차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도록 재설정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그에 져서 트라우마에서 장기간의 학대가 뇌를 지속적인 투쟁 도피 모드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조차 온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학대자가 당신의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고 당신의 물건을 멋대로 뒤지고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문을 잠그는 행위는 잃어버렸던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몇 번을 확인하고 나서도 마음속에서는 정말 잠갔나?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끊임없는 자기의심이야말로 수년간 내 기억은 믿을 게 못돼, 넌 늘 그런 식이지 와 같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판단력과 기억력을 불신하도록 조종당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문고리를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나는 문을 잠갔고 나는 지금 안전해. 그리고 문을 잠글 때 자, 문 잠갔다 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뇌가 그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신경계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당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주변 환경을 강박적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쓸고 닦고 정리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한때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세상에서 어떻게든 질서와 통제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물건 하나, 바닥에 작은 먼지 한 토리 상대의 분노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뇌는 깨끗함과 안전함을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에서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내면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외부 환경에 질서를 부여하는 강박적인 행동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도한 청소 습관은 단순히 깔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을 비난할 사람이 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갈등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수년간 당신의 모든 행동을 사사건건 트집 잡던 사람과 함께 살았다면 당신은 비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판단을 예측하고 방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강박적으로 싱크대를 닦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청소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아니면 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하는 걸까? 진정한 치유는 조금은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 삶에 다시는 그런 혼란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통제감은 먼지 하나 없는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안전하다는 내면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자신을 돌보는 기본적인 일과 예를 들어 위생관리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신호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나르시시스트의 필요와 감정을 우선시하며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피해자들은 자신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을 갖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자기 방치 패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년간의 교묘한 조종과 비난으로 마음이 무겁게 짓눌려 있을 때는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빗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일조차 엄청나게 힘든 과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기 방치가 무의식적인 저항의 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특정 방식으로 외모를 꾸미도록 강요받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외모, 옷차림, 심지어 몸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은 어차피 뭘 해도 비난받을 텐데 노력해서 뭐해? 라는 깊은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되찾는 것은 빼앗겼던 통제력과 존엄성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자기 관리 루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저 세수를 하는 것,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머리를 빗는 것. 이 작지만 소중한 자기 존중의 행위들은 당신의 뇌에 나는 소중하다. 나는 이 정도의 노력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매일같이 전달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세요.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관계를 허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끊임없는 자기의심이 아닌 평화와 존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주 조금씩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마침내 타인이 아닌 온전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길에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드는 경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위해 수십 번을 쓰고 지우며 전전긍긍했던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실은 과거에 겪었던 깊은 마음의 상처,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흔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자기 자신만을 극도로 사랑하고 타인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조종당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보이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상처가 남긴 5가지 일상 속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휴식을 취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유독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쉰다는 것 자체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에게 이 감정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깊은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넌 참 팔자 편하다. 그렇게 한가하면 나나 좀 돕지 그래. 당신이 잠시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거나 쉬려고 할 때마다 상대방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으로 몰아세웠을 겁니다. 이런 비난과 압박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휴식은 곧 잘못된 행동이라는 공식을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주어져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이죠. 모처럼 맞이한 주말에도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할 것 같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게 됩니다. 심리학자 린지 깁슨 박사는 그에 져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에서 나르시시스트적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나 필요가 하찮은 것이라고 느끼도록 길들여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과도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없는 과거의 학대자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소모된 감정과 에너지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문자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지나치게 곱씹는다는 것입니다. 문자 하나를 보내기 전에 단어 하나, 이모티콘 하나까지 신경 쓰며 몇 번이고 고쳐 쓰시나요? 혹은 메시지를 보낸 뒤에 이렇게 보낼 걸 그랬나? 상대방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에 떠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태로운 관계에 길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아주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분노와 비난 혹은 냉담한 침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소통이 잠재적인 지뢰밭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나르시시스트들이 피해자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역학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비단 문자 메시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나눈 대화조차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머릿속에서 수없이 재생됩니다. 내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었나? 혹시 내가 너무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을까? 하며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말투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자책합니다. 이런 행동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은 항상 상대의 심기를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검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거나 상대방의 불쾌한 심기를 예측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관계가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화 하나, 문자 하나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과연 상식적인 사람이 이 말에 그렇게까지 화를 낼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요일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예측하며 자신을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출하기 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현관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2번, 3번, 심지어 4번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꼼꼼한 성격을 넘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를 항상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과잉경계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수년간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안전한 상황에서조차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도록 재설정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그에 져서 트라우마에서 장기간의 학대가 뇌를 지속적인 투쟁 도피 모드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조차 온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학대자가 당신의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고 당신의 물건을 멋대로 뒤지고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문을 잠그는 행위는 잃어버렸던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몇 번을 확인하고 나서도 마음속에서는 정말 잠갔나?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끊임없는 자기의심이야말로 수년간 내 기억은 믿을 게 못돼, 넌 늘 그런 식이지 와 같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판단력과 기억력을 불신하도록 조종당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문고리를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나는 문을 잠갔고 나는 지금 안전해. 그리고 문을 잠글 때 자, 문 잠갔다 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뇌가 그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신경계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당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4번째 신호는 주변 환경을 강박적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쓸고 닦고 정리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한때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세상에서 어떻게든 질서와 통제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물건 하나, 바닥에 작은 먼지 한 토리 상대의 분노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뇌는 깨끗함과 안전함을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에서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내면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외부 환경에 질서를 부여하는 강박적인 행동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도한 청소 습관은 단순히 깔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을 비난할 사람이 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갈등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수년간 당신의 모든 행동을 사사건건 트집 잡던 사람과 함께 살았다면 당신은 비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판단을 예측하고 방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강박적으로 싱크대를 닦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청소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아니면 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하는 걸까? 진정한 치유는 조금은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 삶에 다시는 그런 혼란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통제감은 먼지 하나 없는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안전하다는 내면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자신을 돌보는 기본적인 일과 예를 들어 위생관리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신호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나르시시스트의 필요와 감정을 우선시하며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피해자들은 자신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을 갖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자기 방치 패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년간의 교묘한 조종과 비난으로 마음이 무겁게 짓눌려 있을 때는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빗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일조차 엄청나게 힘든 과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기 방치가 무의식적인 저항의 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은 특정 방식으로 외모를 꾸미도록 강요받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외모, 옷차림, 심지어 몸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은 어차피 뭘 해도 비난받을 텐데 노력해서 뭐해? 라는 깊은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되찾는 것은 빼앗겼던 통제력과 존엄성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자기 관리 루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저 세수를 하는 것,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머리를 빗는 것. 이 작지만 소중한 자기 존중의 행위들은 당신의 뇌에 나는 소중하다. 나는 이 정도의 노력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매일같이 전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세요.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관계를 허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끊임없는 자기의심이 아닌 평화와 존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주 조금씩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마침내 타인이 아닌 온전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길에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드는 경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위해 수십 번을 쓰고 지우며 전전긍긍했던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실은 과거에 겪었던 깊은 마음의 상처,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흔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자기 자신만을 극도로 사랑하고 타인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조종당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보이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상처가 남긴 5가지 일상 속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휴식을 취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유독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쉰다는 것 자체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에게 이 감정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깊은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넌 참 팔자 편하다. 그렇게 한가하면 나나 좀 돕지 그래.
당신이 잠시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거나 쉬려고 할 때마다 상대방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으로 몰아세웠을 겁니다. 이런 비난과 압박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휴식은